검은 재킷의 조폭들이 의자를 쓰러뜨린다. 내 아들이 널 넘겼어! 내가 돈이지, 내가! 순애는 벽에 몰려 멍든 얼굴로 두려움에 몸을 움츠린다. 도연아, 넌 어쩌다 날 이렇게 버렸니? 널 정말 잘못 키웠구나. 어두운 창고, 조폭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든다. 이 늙은이! 오늘로 끝내주지! 순애는 벽에 몰려 눈을 질끈 감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숨소리마저 끊기는 긴장,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사연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애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몸을 일으켰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거든요. 손목과 무릎이 쑤셔왔지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순애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아들 도연이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잔 것이었죠. 순애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그리고 거칠어진 손이 보였죠. 하지만 순애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간단히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순애는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몇 년째 입고 있는 옷이라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죠. 문 앞에 놓인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순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손수레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근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서 순애는 익숙한 솜씨로 종이류를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택배 상자, 잡지 등을 종류별로 나누어 손수레에 실었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 반복될 때마다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도연이가 있으니까. 순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 키운 게 내 인생의 전부다. 아들에 대한 사랑만이 순애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도연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손수레가 가득 찰 무렵 순애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해가 떠오르며 세상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순애가 손수레 안의 폐지를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많아야 3,000원 정도였죠. 하루 종일 고생해서 겨우 이 정도였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폐지 수거 업체로 향하는 길에 순애는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각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과자라도 하나 사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폐지 수거업체 아저씨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작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죠.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폐지를 저울에 올리는 동안 순애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킬로그램 나올지 궁금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2,800원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순애는 만족했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돈으로 쌀이라도 조금 살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2,8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도연이 좋아하는 컵라면 하나와 달걀 몇 개, 그리고 작은 빵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니 몇백 원밖에 남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눈을 뜬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일어나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물 좀 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찬물을 가져다 줬죠. 아침은 드실래요? 배 안 고파. 도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또 저놈들이군. 도연이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울리기 시작했죠. 엄마, 돈 좀 줘. 카드값 밀렸다니까. 도연이 갑자기 순애에게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놀라며 방 한구석으로 가서 작은 깡통을 꺼냈죠. 그 안에는 며칠 동안 모아둔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내놓았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대충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이것밖에 없어? 이걸로 뭘 하라고? 미안해요. 내일 더 열심히 일해서. 됐다고.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에게 눈치만 보며 조용히 물러섰죠. 이런 일이 벌써 몇 개월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장을 잃은 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빚도 늘어만 갔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루에 2번씩 나가야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없었습니다. 아마 또 술집에 간 것 같았죠. 순애는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거든요. 밤늦게 도연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쓰러졌죠. 순애는 잠든 척하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했죠. 이렇게 순애의 고단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죠. 아들에 대한 사랑과 희망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죠.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도연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벨이 또다시 울리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도연.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돈 준비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일주일만 더 주시면. 일주일? 웃기지 마. 너 이미 석 달째 미루고 있는 거 알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죠. 정말 곧 구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빌려서. 그만해. 오늘 오후 5시까지 3천만 원 못 구해오면 진짜 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죠. 화면이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순애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꺼.
도연이 소리를 지르자 순애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심상치 않았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말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연이 다시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전 내내 도연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미 몇 번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제발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을게. 도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학 동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도 요즘 힘들어서. 그리고 너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아직. 결국 그 전화도 허무하게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절망에 빠졌죠.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도연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밥이라도 먹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굶으면 안 돼. 엄마,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오후 3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죠. 김도연 씨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같이 가시죠. 남자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근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 김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앉아. 김 사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죠. 돈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끝났어. 김 사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을 던졌죠. 순애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지?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우리 엄마 사진을? 너 어머니 혼자 사시더라? 폐지 주어서 근근히 살고. 김 사장의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넘기면 손모가지 걸어라. 김 사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공포에 질렸죠. 사장님, 제발. 우리 엄마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 내가 돈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을 건데?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갚을 돈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었죠. 그렇다면, 사장님,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를 담보로 잡으시면. 뭐라고? 김 사장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담보처럼? 그러면 돈을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김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담보로 넘기겠다는 거야? 저도 어쩔 수 없어서.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죠. 흥미롭네. 자식이 어머니를 담보로 잡히겠다고? 김 사장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차피 늙은이잖아요. 집만 되는 걸. 돈만 해결되면 돼요. 도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급했죠. 좋아. 그럼 내 어머니를 우리가 맡아줄게. 대신 한 달 안에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가져와. 5천만 원이요? 너무 많아요. 싫으면 말고. 어차피 내 목숨도 길지 못할 텐데. 도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좋습니다. 한 달만 시간 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야. 오늘 저녁에 할머니 모시러 갈게. 김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무력감에 빠져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순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도연아, 저녁 먹자. 순애가 따뜻하게 불렀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김 사장의 부하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할머니, 잠깐 나오실까요? 누구세요? 우리 도연이 어디 가는 거예요? 순애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 대신 순애의 팔을 잡았죠. 제발, 제발 도연이 앞길만은 막지 마시오. 순애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이유도 모른 채 끌려나갈 뿐이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순애가 끌려간 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좁은 방 안에는 부서진 의자 하나와 찢어진 매트리스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다리로 방 안을 둘러봤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벗겨진 페인트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 저를 여기에?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애는 부서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순애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죠. 혹시 자신 때문에 도연이 더 큰 위험에 빠진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죠.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제발, 왜 저를 여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은 내 아들이 했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우리 사장님께 빚을 졌거든.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 빚을 졌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얼마나 빚을 진 거예요?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요? 순애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 남자가 순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이 널 담보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고. 엄마를 돈 대신 넘기겠다고 말이야.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도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그럼 이거 들어볼래?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우리 엄마를 담보로. 그러면 돈을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늙은이잖아요. 집만 되는 걸. 순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거짓말이에요. 우리 도연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여. 내 아들이 내 몸값으로 빚을 막겠다더라.
내가 돈이지, 내가. 남자의 말에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이 순간 순애는 자식에게 버려진 진짜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물건처럼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내 아들이 돈을 가져오면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 달을.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말이야.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돈을 못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남자들이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순애는 바닥에 앉은 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서 도연이를 키우며 고생할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애가 흐느끼며 자문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밤이 되자 방은 더욱 춥고 어두워졌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있던 순애는 추위에 떨었죠. 부서진 매트리스 위에 누워보려 했지만 너무 더러워서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는 시든 음식으로는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죠. 게다가 씻을 수도 없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때? 여기 살만해? 남자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순애를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벽을 두드리기도 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순애가 공포에 떨며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돈 가져올까? 글쎄다. 안 가져올걸? 어차피 엄마 버린 자식인데. 남자들의 조롱에 순애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끊임없는 위협과 모욕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자들이 순애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장님이 찍으래서. 뭔가 확인할 게 있다나 봐. 남자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불안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죠. 그 사진들은 곧바로 김 사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진들은 한 재벌가에도 전해졌죠. 우연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애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죠. 도연아, 제발 엄마를 구하러 와줘.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거든요. 순애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술로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매일 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연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한편 강남의 대형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신그룹의 부회장 박준호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 사진들을 어디서 구한 거라고 했나?
준호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45살의 준호는 냉철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죠. 사채업체 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확인이 어렵고요. 이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순애라고 합니다. 68세고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순애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 얼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아. 준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양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생모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입양 보냈다고 했죠. 비서 최,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네, 부회장님.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가능한 모든 것을, 특히 과거 기록들을 중심으로.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순애가 갇혀있는 공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순애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내 아들한테서 연락 없네. 사채업자 부하가 들어와서 조롱했습니다. 아마 엄마 팔아먹고 어디서 놀고 있을걸.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변호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 남자가 순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 내 아들이 돈 못 가져오면 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다른 용도요? 순애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기 밀매 시장에 넘기는 거야. 늙은이 몸이라도 쓸만한 게 있잖아.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도연이가 꼭 돈을 가져올 거예요. 정말? 그럼 내기할까? 내 아들이 돈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도연은 단골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거든요. 야, 도연아. 요즘 왜 이래? 매일 취해 있네. 친구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도연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었죠. 혹시 돈 문제야? 요즘 힘들다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도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 인생 원래 힘든 거야. 친구의 위로에도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팔아넘긴 죄책감이 술로도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준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죠. 부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왔나? 김순애 씨는 45년 전에 아이 하나를 입양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보낸 아이의 정보는 남자아이였고 생년월일이. 비서가 말하는 생년월일은 준호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해봐. 가능한 한 빨리.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준호는 혼자 남아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던 친어머니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99.9% 일치 준호의 친모. 준호는 결과지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순애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즉시 구출 작전을 준비해.
준호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께 해를 끼치면 안 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이 순애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점점 더 거칠게 대했고 도연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시간 없어. 김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돈 가져올 가능성은 제로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애가 애원했지만 김 사장은 냉정했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줄게. 그 이후에는 내 운명이 결정돼. 김 사장이 나간 후 순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버렸고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죠. 하지만 순애가 모르는 사이에 준호는 구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평생 찾던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 새벽에 작전을 실행한다. 준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순애를 구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순애가 갇힌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이 말한 마지막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죠. 공장 창고 안의 순애는 이제 거의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쳐서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마지막 날이네. 사채업자 부하가 들어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연락 왔나 했더니 역시 없더라고. 순애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죠. 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신대. 결과는 뻔하지만 남자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죠.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여전히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가자고 해도 혼자 남아서 계속 마셨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집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도연아,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셨어. 술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주세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였죠.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도연. 시간 끝났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미 보름이나 기다려줬잖아. 너 혹시 돈 구할 생각이나 했어?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저녁에 내 엄마 처리할 거야. 처리요? 그게 무슨... 장기 밀매업자들에게 넘길 거야. 늙은이라도 쓸만한 게 있거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사장님,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곧 돈을. 늦었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엄마를 내가... 도연이 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넘겼지만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죠. 오후 5시 공장 창고에는 김 사장과 부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철파이프와 둔기들을 들고 있었죠. 순애는 공포에 떨며 벽 모서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순애 씨, 시간이 다 됐어요. 김 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돈도 가져오지 않았어. 제발, 제발 하루만 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루만 더?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
김 사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순애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이 늙은이, 더는 쓸모없어. 오늘로 끝내주지. 한 남자가 철파이프를 높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멍든 얼굴로 벽에 몰려 떨며 눈을 감았죠.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이들은 김 사장의 부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이었거든요. 뭐야, 너희들 누구야? 김 사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신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신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은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재벌 대기업의 이름이었거든요. 태신그룹이 왜 여기에? 부회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모두 물러서 주세요. 그때 준호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양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나타난 준호를 보고 김 사장과 부하들은 움찔했죠. 준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미어졌죠. 어머니. 준호가 조용히 다가가서 순애를 부축했습니다. 순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죠. 날 왜 구해주시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순애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죠. 어머니,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들이요? 무슨, 45년 전에 입양 보내신 아들이에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갓난아기를 입양 보냈던 아픈 기억이었죠. 설마, 정말 내가...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찾아주는 자식을 만난 순간이었죠. 야,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야? 김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거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준호가 천천히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담보요? 사람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김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의 위압감에 눌린 것이었죠. 지금 즉시 우리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빚 문제는 따로 해결하겠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인데 1억을 드리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의 눈이 커졌죠. 1억이요? 네. 대신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를 받겠습니다. 김 사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신그룹을 상대로 버틸 수도 없었고 1억이라는 돈도 매력적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죠. 준호는 순애를 부축해서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하지만 이 남자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차 안에서 순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한편 도연은 여전히 술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태신그룹 본사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애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출된 상황도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에 입양 보낸 아들이 서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정말 내가 그때 그 아이니?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라고 나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네자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숫자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죠. 정말이구나. 정말 내 아들이구나.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볼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몸도 많이 약해 보였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그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순애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죠. 어머니야말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준호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어머니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차는 곧 태신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며 순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니? 네, 저는 이 회사의 부회장이에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입양 보낸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의 개인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죠.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준호가 소파로 순애를 안내했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가져왔죠. 우선 뭔가 드세요. 많이 지쳐 보이세요. 순애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죠.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 같았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야? 순애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릴 적 사진을 꺼냈죠. 이 사진 보세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건데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순애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사진을 보며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아, 맞다. 이 사진. 어머니는 저를 왜 입양 보내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단다.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는 널 키울 수가 없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굶주린 내가 울어도 줄저지 없었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가 없어서 같이 떨어야 했지. 어머니, 차라리 따뜻한 집에서 제대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내 품에 있으면 너만 고생할 것 같아서.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했단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면 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준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사정을 들으니 원망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잘하신 거예요. 덕분에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이니? 양부모님이 잘해주셨니?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순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주저하다가 도연 이야기를 시작했죠. 몇 년 후에 재혼을 했단다. 그 사람과 아들 하나를 낳았지. 그럼 제게 동생이 있는 건가요? 응.
도연이라는 아이야. 그런데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날 이런 곳에 팔아넘겼어.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 보다. 나를 담보로 넘기겠다고 했다더라. 순애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순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시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날 찾아줄 줄은. 순애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온 것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도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순애를 보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연아,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도연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죠. 태신그룹 부회장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차갑게 돌아선 채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박준호입니다. 이분의 친아들이고요. 준호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죠. 친아들이요? 무슨 소리세요? 엄마의 아들은 저뿐인데 45년 전에 입양 보내진 아들입니다. 준호의 말에 도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도연이 순애에게 물었지만 순애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어머니께 말 걸지 마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뭐라고요? 저 잘못이 뭔데? 잘못이 뭐냐고요? 준호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당황스러웠죠.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준호의 추궁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따라왔죠. 부회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도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범죄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채업체와의 거래 내역, 어머니를 담보로 넘긴 증거,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들까지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에게 어머니를 넘긴 건 당신이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일이에요. 그때 순애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순애의 눈에는 더 이상 모성애가 아닌 차가운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날 돈으로 바꾼 순간 이미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도연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엄마, 제발 용서해줘. 돈 때문에 그랬어. 진짜 후회해. 후회요? 순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사채업자들에게 맞고 굶주리고 있을 때도 너는 술집에서 놀고 있었잖니. 그건 너무 무서워서. 무서웠다고요? 날 그런 곳에 팔아넘기고 나서?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그것도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한테. 도연은 계속 울부짖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죠. 법대로 처리하세요. 순애의 말에 도연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부하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도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도연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실 텐데. 아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를 물건처럼 취급한 자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친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파렴치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죠. 여론은 완전히 도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했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인간 같지 않아. 거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도연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인신매매 교사,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도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았지만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피고인 김도연은 친모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겨 생명의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도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순애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지켜보며 놀랄 정도로 의연했죠.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할 게 뭐가 있니? 나는 이미 진짜 아들을 찾았잖아. 순애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준호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도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자유도 그리고 사회적 신용도 모두 잃어버렸죠. 그의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도연의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강남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태신그룹 부회장 저택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준호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죠.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죠.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마당에 국화를 좀 더 가꿔볼까 하는데 순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순애가 직접 가꾸고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죠. 그곳에서 순애는 매일 꽃과 나무를 기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리하지는 마세요. 정원사를 불러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순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끼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아침을 마친 후 순애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호미를 들고 국화 주변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순애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순애에게 인사를 하려고 나온 것이었죠. 회사 다녀와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가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요리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해주고 싶어. 그동안 못 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야지. 순애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일찍 들어올게요. 준호가 출근하고 나자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이제는 언제든 자신을 찾아줄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원 가꾸기를 마친 후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옆 탁자에는 도연의 소식을 담은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죠. 준호가 혹시나 해서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기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서 있었죠. 도연아? 순애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미움만 남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널 버리기로 했어. 순애가 신문을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마음 아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준호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거 드려요. 뭐니, 이게? 순애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예쁜 원예용 장갑과 작은 호미가 들어 있었죠. 정원 가꾸실 때 쓰세요.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애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양부모님께서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순애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준호를 키워준 양부모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그분들을 뵐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시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준호를 키워주신 거고, 어머니, 양부모님께서도 어머니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요. 준호의 설득에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후 양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순애는 준호가 골라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의 양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양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로 순애를 맞았죠.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희야말로 좋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양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덕분에 저희도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가족처럼 지내요. 준호에게는 두 어머니가 계신 거니까. 양아버지의 말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준호를 키워주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순애는 정말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준호는 물론이고 양부모까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마당에서 국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어머니, 준호가 다가와서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어머니.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끝내 버려진다 해도 날 찾는 자식이 있구나. 순애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살아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순애는 나란히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죠. 이제 순애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와 함께 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순애의 이야기는 희망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